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통령 지지율이요. 62%. 네. 다시 올라갔죠? 예. 네, 이 조사는 이제 엠프레임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예.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고요. 2주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된 MBS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가 62%로 나타나서 다시 이제 60%대로 그렇습니다. 회복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이었던 이제 2주 전 조사 때는 그때는 이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였는데 5% 포인트가 2주 전보다 좀 올라간 수치입니다. 예. 그때 60%대가 깨졌었는데 오랜만에 지금 회복한 양상이고요. 예. 부정평가 응답은 28%였고요. 지난번 조사에 비하면 이제 5% 포인트 예. 하락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내려가는 지표가 나왔고 뭐 민주당도 그래서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민주당 43% 지지율이 나왔고요.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3%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도 1%포인트가 올라서 20% 예. 오랜만에 20%대를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7월 2주차 때 국민의힘이 처음 19%를 기록을 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으로 변경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20%대를 하회한 거였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지표로 상징적인 지표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지난 조사 때 2주 전 조사 때는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8월 3주차였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같은 이제 외교적 성과들이 평가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거 관련된 그 조사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성과가 있었다가 긍정하는데 54%, 부정평가가 이제 32%였고 한미 정상회담도 긍정평가가 58%, 부정평가가 35% 뭐 이렇게 나타나는 양상이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정상회담이 주요 요인이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군요. 네, 뭐 두 가지가 다 이제 작용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도 그렇고 뭐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제 MBS 조사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각 정당에서 일어나는 정당 내의 투표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최근에는 이제 여론조사 분석가들도 좀 참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3주차 때는 국민의힘의 여론조사에 의한 전당대회가 이제 진행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전화대기를 많이 하거나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였던 게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안팎의 평가가 다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요소들도 작용을 크게 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윤석열 씨가요. 1박 2일 면회를 했는데 그게 불법적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뭐 1박 2일 면회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6시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1박 2일 면회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보통 군에 아들이 가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군에 그 면회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주말에 데리고 나와서 가지고 뭐 1박 2일 함께 보내는 뭐 그런 거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교도소에 가 있는 재소자가 1박 2일 동안 누군가를 면회한다면 그걸 이제 탈옥 상태가 아닌 이상에는 뭐 사실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게 맞을 텐데 불법적 특혜죠. 만약 이루어졌다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법무부에서 감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그 올해 초 그러니까 지난 3월 7일이었는데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변호인 접견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변호인 접견이 쭉 이어졌다.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게 원래 규정인데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초장시간 변호인이 머물면서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이제 독방에서 나와 있는 뭐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됐었던 거고요. 20시간 정도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지는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3월 7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데 그날 지귀현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다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오후 그러니까 3월 7일 오후 2시쯤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변호인들이 접견을 끝내지 않고 네. 계속 그 이제 교도소에 머물렀던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일부 변호사들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추가로 접견에 합류하는 뭐 그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 특별 장소가 윤석열 씨의 개인 사무실처럼 운영이 되는 뭐 그런 행태가 벌어졌던 거고, 그날 3월 7일 날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할지 말지를 거의 밤새서 고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3월 8일 오후에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서울구치소에 이제 석방 지휘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3월 7일에 구속 취소 여부가 쟁점이 되기 직전, 그때까지는 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을 시작을 했고 구속 취소가 나오니까 이제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변호인 접견을 계속 이어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구속 취소가 확정이 되니까 그 길로 그냥 석방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뤄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누군가가 눈 감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수용자 접견 내역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 55분까지만 변호인들과 접견을 한 걸로 그렇게 이제 기재가 되고, 그러니까 그날 밤을 넘기지 않은 걸로 기재를 해놓고 다시 접견이 3월 8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밤샘 1박 2일 접견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적어놓은 건데, 이것도 거짓으로 기재를 한 거라면 그것 자체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공문서 위조죠? 그렇습니다. 공문서 위조가 됐으니 북법적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실상 이런 불법적인 특혜를 은폐한 정황까지도 확인이 된 거라서 법무부의 추가 감찰 이후에 뭐 여지에 따라서는 수사 의뢰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어떤 중대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어떤 마구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면 이거는 뭐 명백한 수사 대상 같은데요. 지금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는 이제 내란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좌절하고 어떤 마음의 절망을 느끼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제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 특히 사법 관련된 시스템들이 유독 한 사람을 위해서만 그렇습니다. 작동을 멈추는 혹은 뭐 압도적인 특혜를 홀로 누리게 되는 그런 양태들이 지금 반복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법원의 독립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법 당국들조차도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견이 될 때마다 국민들 입장에서 좀 통탄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집에 돌아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굽신거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고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반란자라고 할지라도 특혜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 우리 민주공화정이 이렇게 부실한 시스템 위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특검이요. 그 계엄 해제 표결하지 않은 당시 여당 의원들 8명이죠. 수사를 시작한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한 여러 특검의 수사 중에서 가장 좀 치명적인 사안이 이 사안입니다. 자칫하면 그 당시 이제 당을 이끌던 특히 이제 국회 원내를 이끌고 있던 원내 지도부가 내란의 가담한 혐의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데, 내란 특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 대표실에 그 12월 4일 밤에 머물고 있었던 국회의원들 8명을 핵심 관계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누구였는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특별히 됐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김희정, 송언석, 이미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현 의원입니다. 지금 이 의원들 중에서는 현재도 당의 요직을 하고 있는 지도부 인사들이 있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있고요.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회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고, 신동욱 의원은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고요. 조지현 의원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압수수색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국회 본관에 있는 원내대표실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밤 11시 40분을 전후해서
추경호 의원 등이 이제 국내 국회 원내대표실에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4일 0시 전후로 해서 나머지 7명의 의원들이 차례로 원내대표실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이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냐? 특히 주목을 하는 거는 의원총회의 국민의힘 의원총회의 장소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점입니다. 12월 4일 0시 3분쯤에 의총 장소를 원래 이제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그러니까 국회 내부로 잡아놨다가 서울 여의도 당사로 바꾼 거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점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이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는 중이었고 아직까지는 의결 정족수가 다 찼는지가 완전히 확인이 되지 않던 시점입니다. 국회로는 이제 계엄군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의심하는 바로는 그 시점에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던 거를 빼내서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의결 정족수가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혹은 뭐 계엄군이 진입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려들어서 이제 끌려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특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그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추경호 의원한테 부대표단과 같이 본회의장으로 와라라고 여러 번 연락을 했다.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라는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당시 당 대표가 계엄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본회의장으로 국회의원들을 모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고요. 당 대표의 지시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에 모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대표의 지시와는 정반대로 본회의장이나 혹은 국회 내부가 아니라 엉뚱한 장소로 지정을 해가지고 의원들을 모이게 한 것. 뭐 그것 때문에 혹시 일부러 불참을 유도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만약 동조했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다 연속선상에 있는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뭐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미 특정이 돼 있는 국무위원들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혐의네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씨가 그 당시 대통령이 원내대표한테 연락을 하고 원내대표와 가까웠던 당 지도부 인사들이 거기에 이제 협조하는 양상이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을 할 때 헌법재판소가 규정했던 것처럼 당의 핵심 세력들, 그러니까 당을 실제로 이끄는 세력들이 내란을 일으키거나 내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을 때 정당의 해산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이제 이거는 원내대표 단이 이제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히 이제 부정하는 거는 특검이 어제 밝혔는 내용인데 2024년 3월부터 비상계엄 논의가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시점쯤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걸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오늘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느냐라고 이제 반박하면서 당시에 나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누비던 시기다.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사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누구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알았다면 12월 3일에 전국 당원 수천 명이 모이는 규탄대회 일정을 잡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 측의 주장에 뭐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뭐 전국 단위의 규탄대회 일정 이런 것들은 뭐 비상계엄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뭐 비상계엄에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뭐 총을 들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그 사안과 직접적으로 이제 반박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특검이 얘기한 거는 이제 3월부터 그러니까 일찍부터 비상계엄이 준비가 됐고
12월 3일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12월 3일 2024년 3월 시점부터 추경호 당시 의원이 인지했다라는 의미로 단순히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하나 짚어볼게. 오늘 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 탈당 때문에 하루 종일 어떤 뉴스가 됐었는데 이건 어떤 건인가요? 네, 강미정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오늘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건 접수된 지 5달이 다 돼가는데도 피해자 지원 대책이 어떤 것도 마련이 안 돼 있고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피해자 보호나 회복이 외면을 당하는 그런 사이에 다른 피해자들이 이제 당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복절 특사로 복귀한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서 사면 이후에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절차를 마쳤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2명에 대해서 한 명은 영구제명,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 이렇게 이제 징계 의결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했고 그리고 뭐 성평등 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된 당규 제정안도 마련했다.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한 상태인데 다만 이 사건이 오히려 이제 엉뚱하게 민주당 쪽으로 좀 튀었습니다.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최강욱 전 의원이 8월 31일에 조국 혁신당의 대전 세종 정치 아카데미 강연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TV조선이 음성 파일을 확보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세종시당이 어떻든 성비위가 어떻든 그걸 정확하게 사실관계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사자가 아니면 그거 모르는 거 아니냐. 남 얘기 다 주워서 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다. 여기 다른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일단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싸우는 건지 혹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건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누구가 좋은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개돼지의 생각이지 라고 발언한 게 상당히 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런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운다. 당사자의 얘기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들으셨는지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이 얘기가 이제 본인도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향한 피해자의 어떤 신빙성을 훼손시키려고 시도하는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곧바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최강욱 원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해명문을 냈는데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을 폄하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인의 진위와도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뭐 과거 자신이 이제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에 어떤 절감했던 바에 관련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